오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건축 허가만 받아 신축 빌라로 입주권을 노린 투자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가 줄어들며 국내 증시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63% 오른 3,249.3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일 상승은 미국 고용지표 쇼크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원 50전 내린 1,113원 8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기관이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 상승과 함께하지 못하던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공매도 충격에서 벗어나며 전거래일 대비 1.48% 오른 992.8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대의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과 소비 활동 증가세를 반영한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선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일자리 예상 집행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적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을 부동산 문제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달 주택 거래에선 갭 투자 비율이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절반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 4,254건 중 갭 투자 거래가 2,213건으로 52.0%를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상 보증금 승계 금액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거래한 주택을 갭 투자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서울 주택 거래에서 갭 투자 비율이 50%를 넘긴 건 지난달이 처음입니다.
서울 갭투자 거래 비율은 지난해 12월 44.3%, 올해 1월 45.8% 등 올해 초 모두 40% 중반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는 33.2%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달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로 나타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지난달 갭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천구로 조사됐고 강남 3구 역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갭투자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세종시내 갭투자 비율은 64.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갭투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울에서는 LTV 40% 규제를 받으니까 지금 전세가율 자체는 한 50에서 한 60%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전세를 끼고 매입하시는 경향이 높은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추진하며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거래와 건축 허가권에 대해선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서울경제TV에선 건축 허가만 받아둔 신축 빌라를 통해 사실상 입주권을 노린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었죠. 정부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2021년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새로 사들인 주택은 현금 정산 대상이라고 밝힌 이사 공급 대책. 정부는 강력한 투기 수요 차단 의지를 보였지만 건축 허가 기준이 허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을 쪼개기에 신축 빌라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아파트 우선 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라도 건축 허가만 미리 받아두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축 빌라 소유주가 급증하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개발을 추진하려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신축 빌라 소유주가 늘어나면서 공공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거란 불안도 확산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건축 허가분을 보호하되 신축 빌라로 인한 투기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부분은 새 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호할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 등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사 대책과 관련한 허점을 보완해도 여전히 신축 빌라를 짓는 건축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사 대책의 공공 직접 시행 사업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신축 빌라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9월 21일을 기준으로 이후 신축 빌라들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유주들은 신축 빌라 분양자들이 현금 청산을 당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꾸준하게 오르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2.88%로 2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3.70%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올라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73%로 0.07%포인트 오르며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19년 6월 2.74%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른 건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중반부터 상승했기 때문으로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 가계대출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것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매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죠. 종가 기준 오늘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코스피가 추가 상승 3,3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지 장밋빛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연구원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입니다. 시황 진단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금일 공개 증시는 이제 미국 고용지표 부진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경기 과열에 따른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증시 부담으로 작용했었는데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쇼크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에 따라
어떤 페드의 조기 긴축 가능성도 후퇴했다고 투자자들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게 되면서 이머징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 부근에 도달했음에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공매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재개가 됐는데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이 앞으로도 없을까요? 네, 공매도가 개별 기업의 수급 마찰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증시 전반의 합계에서 보게 되면 펀더멘탈 이슈를 압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기업의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공매도 재개 그 자체만으로 지수 전체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수출 증가가 현재로서 국내 증시 펀더멘탈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간 시장 압박 요인이던 긴축 우려가 한결 완화된 만큼 지수는 점진적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실적도 최근에 서프라이즈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수의 한 단계 레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외국인 수급인데요. 달러가 향후 얼마만큼 약세가 될지에 따라서 이들의 수급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 있으면 짚어주시죠. 경기 민간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주요국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 측면의 매력도 함께 부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 섹터나 산업재 혹은 에너지 업종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재, 산업, 에너지 섹터 말씀해 주셨고요.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현진 알파투자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황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금일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기관의 순매수세가 조금 독보적이었던 시장이었습니다. 투자심리 완화에 대한 부분도 한몫을 해줬고요.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고용지표가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실업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고용 부진으로 이어진 탓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완화된 점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일부 고평가 종목에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오히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고평가된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 조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단순히 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공매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실적 장세에 맞게 펀더멘탈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업종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일단 철강 관련 기업들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세계 1위의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철강 탄소 감축 정책으로 인해 오는 6월부터 여기 오염의 정도에 따라 철강 생산량을 최대 기준의 3분의 2로 감축하겠다고 전했죠. 국내 철강업계는 낮은 재고와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다양한 반사이익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주에도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도 이번 주에 예상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변동성 장세는 확실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참고할 만한 기업 있으면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철강 관련 기업으로 문배철강과 동국제강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문배철강은 1차 형태 철강제와 표면 처리강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 기업인 포스코의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이 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동국제강은 포스코와 브라질 철강업체인 CSP 제철소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매출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은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시장 전망 섹터들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알파투자.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이 개막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자생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중기협동조합이 산업정책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제33회 중소기업 주간이 오늘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에 열린 중소기업 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로 막을 올렸습니다. 중기협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1억 3천만 인구에 3만 6천여 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930여 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실제 활성화가 된 조합은 6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전체 350만 중소기업 가운데 약 2%만 조합에 가입하는 등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중기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의 하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은 장승건 한국협동조합 학회장은 중기협동조합은 조합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관련된 산업정책 혹은 경제정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사회정책, 고용이나 복지나 아까 ESG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쪽으로도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협동조합의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또 토론에 참석한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업종별 협동조합을 R&D, 디자인, 조달, 마케팅 등 업무별 협동조합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언급된 내용을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수제 맥주 최초 코스닥 상장을 앞둔 제주 맥주가 5월 증시 입성에 앞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대견 맥주가 양분해온 국내 맥주 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끈다는 방침인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 설립된 제주 맥주가 오는 25일 코스닥 입성에 나섭니다. 상장을 통해 국내 4대 맥주 회사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제주맥주는 뉴욕 1위 크래프트 맥주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제휴와 생산 설비 도입 등으로 고품질 맥주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위트웨이를 앞세워 시장 진출 4년 만에 시장 점유율 28.4%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맥주는 공모자금을 통해 제주 공장의 연구시설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등 제품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맥주는 2022년을 목표로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동남아 맥주 시장 1위 시장인 베트남을 발판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미국과 중국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포부입니다. 이와 함께 육지 생산을 통해 국내 생산량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양조장에서만 생산해오던 제품을 육지 생산으로 늘려 유통 확장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제주 맥주의 공모 주식 수는 836만 2천 주로 희망 공모가는 2,600원에서 2,900원입니다.
10일에서 11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3일에서 14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나섭니다. 이에 따른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242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나무 많이 심는 게 탄소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린 카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탄소 흡수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안 생태계인 맹그로브, 염습지, 질피림 등의 블루카본입니다. 블루카본은 나무 등의 이런 그린 카본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많은 탄소를 땅속에 저장하고 여기에다가 유기물들을 정화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루카본의 역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에는 뭐 사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매우 좋은 블루카본이라고 불리는 맹그로브, 이건 어떤 겁니까? 일단 강물이 흘러내려가다 바닷물과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자생하는 나무숲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맹그로브라고 부르는데 네네. 맹그로브는 이 탄소 고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예. 맹그로브 숲은 헥타르당 690에서 1000톤의 탄소를 함유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저개발국 위주로 최근에 와서 개발을 위해서 맹그로브 숲을 없애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림 벌채로 인한 총 탄소 배출량의 1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라든가 열대우림 대형 산불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맹그로브의 파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맹그로브는 해일 피해를 줄여주는데요. 맹그로브 지역 100m를 지날 때 파도 높이가 13에서 66% 정도 감소를 하고요. 만일 맹그로브 숲이 500m 정도라고 한다면 파도 높이가 50에서 100% 감소를 합니다. 2008년에 이 미얀마를 강타한 나르기스라는 태풍으로 해서 18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게 태풍이 강한 게 아니라 중형급 태풍이었거든요. 근데 피해가 이렇게 컸던 게 해안가에 있는 맹그로브 숲을 다 없애버렸어요. 개발한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태풍에 동반된 강한 해일이 해변가를 덮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도 엄청나게 없애버리면 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주고 방파제 역할까지 해주는 맹그로브를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다 밀어버렸다가 이런 큰 재앙을 닥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맹그로브 좀 적다라는 얘기들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맹그로브 말고 대표적인 블루카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루카본에는 갯벌이 있습니다. 올해 4월 10일이었죠. 예. 해양환경공단하고 해양화학기술원, 서울대, 부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4년간 진행해온 국가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 구축, 또 평가관리 기술 개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해마다 승용차 20만 대가 내뿜는 48만 4,500톤 정도의 오실가스를 흡수하는 정도다. 엄청나죠? 예. 이 양은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갯벌이 이산화탄소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안습지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갯벌이 48만 4,506톤, 염습지가 8,213톤, 잘피림이 7,733톤 등 총 50만 452톤인데요. 갯벌이라는 생물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습지는 뭐냐면은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서식하는 연안 모래 언덕 혹은 갯벌을 말하고요. 예. 잘피림은 바다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 또 새우말 이런 것들이 군락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습지보존관리단에서 연안습지의 경제적 효과가 매년 1,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할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아주 매우 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순천만의 연안습지가 아주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순천만. 네. 그거는 들어봤습니다. 맹그로브 갯벌 같은 블루카본들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재조명이 되고 주목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대 블루카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그로브 숲, 예. 염습지, 잘피림 등 세 가지인데요. 예. 세계 151개 국가에서 블루카본 세 가지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다음에 71개국은 3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블루카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블루카본의 해안 생태계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저감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9년 발표한 해양 및 빈권 특별 보고서에서 블루카본을 온실가스 감축선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죠. 이로 인해서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은 블루카본을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포함시켰고요. 28개국은 연안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루카본 보존 발굴이라는 개념 자체가 탄소 배출 감축보다는 아무래도 탄소 흡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너무 탐욕이죠. 어떤 이런 개발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이제 간척 사업,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런 걸로 해서 연안 습지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연안 습지가 감소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대 54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땅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연안 습지도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1987년 3,204제곱킬로미터에서 2018년에 2,482제곱킬로미터로 30년 사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심각함을 느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안습지 4.5제곱킬로미터 우선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 정말 우리나라도 블루카본을 보존을 좀 해주고 발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블루카본의 좀 생소하겠지만 역할이랑 경제적 효과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